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에 중학생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항상 남들의 사연을 들으며 안타까워만 했지 이렇게 제 이야기를 보낼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떨리고 묘한 감정도 드네요. 사실 저도 40이 지나면서 주위 친구들이 하나둘 이혼하고 혼자 사는 경우가 늘어나기는 해서 이혼에 큰 거부감은 없었어요. 그래도 저는 나름대로 무던한 성격이라 남편에게 큰 기대도 없고 같이 나이 들면서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착각이더라고요.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결혼이라는 게 어디 남편이랑 둘만 잘 산다고 평화롭게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건가요? 아들도 중학생이라 손이 덜 가겠다. 이제 좀 편하게 지내보나 싶었는데 웬걸. 갑자기 시모가 시부랑 싸우고 저희 남편에게 의지를 하기 시작하면서 제 결혼 생활을 넘어 인생이 아주 실타래 꼬이듯 꼬여버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말괄량이 소리를 들을 만큼 털털하고 대찬 성격인 저와 달리 시모는 아주 여성스럽고 작은 말에도 상처받는 여린 성격으로 신우 3명을 낳고 얻은 귀한 막내 아들에 대한 사랑도 지극해 신혼 초부터 저와 알게 모르게 부딪히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도 제가 워낙 무딘 성격이라 알고도 모른 척하면서 큰 트러블 없이 10년을 지내왔는데요. 공무원 생활하던 시부가 정년 퇴직을 하고 집에 눌러 앉으면서 시모와 사사건건 부딪혔고 그 여파가 저희 집에도 몰려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혼까지 하게 됐는데 창피해서 어디 말도 잘 못하겠고 답답하던 찰나에 이렇게 사연 듣던 곳이 생각나 이야기를 올려봅니다. 부디 많은 분들이 제 답답한 하소연에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왜 이혼을 선택했는지 말해볼게요. 저는 크게 애교도 없고 뭐든지 좋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좋게 말하면 시원시원하지만 나쁘게 말하면 이용당하기도 쉬운 성격이겠죠. 그래도 인복이 좋았는지 항상 저에게 도움되는 친구, 사람들만 만났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남편과 시모 복이 이렇게 없을 줄 몰랐습니다. 어쨌든 저와 달리 남편은 무뚝뚝한 편이기는 해도 꼼꼼하고 현실적인 성격이라 서로 살면서 보완이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했는데 이 무뚝뚝한 남편이 이상하게 시모한테만큼은 아주 다정한 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맛있는 거 먹으면 무조건 우리 엄마도 데리고 와야겠다. 좋은데 놀러가면 엄마한테 미안하네 어쩌네. 항상 그놈의 엄마 하는데 아주 진절머리가 났어요. 시모라고 다를 건 없어서 단적인 예로 바리바리 반찬을 싸다 주시는데 저랑 손자 좋아하는 건 안중에도 없고 항상 남편만 좋아하고 잘 먹는 반찬 위주로 싸다 주니까 처음에는 감사하다가도 나중에는 왜 그 사람 거만 챙겨주시냐고 퉁명스레 말하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좋게 그래 우리 아들이 나중에 커서 할머니랑 아빠가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거 보고 배우면 그게 남는 거고 교육이잖아. 양아치 콩가루 같은 가족을 보고 크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합리화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상했던 건 아들이랑은 이렇게 잘 지내면서 딸들이랑은 대면 했다는 거예요. 신우가 3이나 됐는데 너무 어릴 때부터 남동생만 싸고 도는 엄마를 보고 자라서인지 크게 정도 없는 것 같고 다들 자기 살기 바빠서 시모를 나몰라라 하니 시모가 더 아들에게 붙는 듯 했죠. 뭐 그래도 여기까지는 서로 따로 살기도 하고 어쩌다 한 번이니까 마음 넓은 내가 참고 넘어가자. 유별나기는 해도 저렇게 사이좋은 모자라는데 나도 우리 아들이랑 잘 지내야지 했어요. 하지만 제가 너무 안일하게 모든 걸 생각하고 방심했던 걸까요? 언제부터인가 시모가 저희 집을 찾는 빈도가 너무 많이 늘고 와서도 하루 이틀 자고 가면 안 되냐면서 빌붙는 횟수가 잦아진 겁니다. 처음에는 저도 회사 다니며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딱히 저에게 뭐 차려달라는 요구나 기대도 없고 그냥 와서 본인이 밥 해주고 가시니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너무 잦아지니까 무딘 저도 불편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시부가 정년 퇴직하면서 빈도가 더 늘어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이랑 신우들한테 슬쩍 떠봤더니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인 시부가 퇴직 후 매일 집에 있으면서 시모를 아주 들들 볶는다는 겁니다. 시모는 소녀 같은 성격이라 화초 가꾸고 그림 그릴 줄은 알아도 사실 청소하고 빨래하는 살림은 전혀 못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매일 같은 공간에 있으면 아무리 사이좋은 사이라도 서로 단점이 보이고 지적질을 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딱 시부랑 시모가 그래서 한번 눈에 거슬리니까 서로 다투고 시부 잔소리에 시모가 못 견뎌 집을 나오고 했던 거더라고요. 그렇게 하루 이틀씩 시모가 저희 집에 피신하듯이 와서 편하게 있다가 화 풀고 돌아가는 날이 반복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야근하고 돌아온 집에서 남편이랑 같이 있는 시모를 보고 저 진짜 기절 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시모가 평소에 들고 오던 짐가방보다 더 큰 무슨 이민가방 같은 걸 들고 소파에 앉아 있는 겁니다. 어머,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여보, 무슨 일이야? 여보, 엄마 가출했대. 뭐? 가출? 어머니, 아범이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아버님이랑 싸우셨어요? 어머마, 나 진짜 너희 아버지랑 하루도 같이 못 있겠다. 진짜 내가 무슨 시녀도 아니고 얼마나 나를 몰아세우는지. 자기는 연금도 나오고 퇴직했으니까 쉬면서 대접받겠다 이 소린데 나도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영감탱이 수발까지 들라는데 내가 그 소리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 나 너무 자존심 상해. 어머니, 그래도 아버님이랑 대화해서 푸셔야죠. 이렇게 집을 나와버리면 어떡해요? 아버님은 아세요? 지금쯤 막 찾고 걱정하시는 거 아니냐고요. 그 영감탱이 보는 데서 내가 짐 싸 나왔어. 걱정 마. 겉보다 내가 얼마나 수모를 당했는지 아니? 매일 집에 둘이 있는데 밥 줘라, 물 줘라, 빨래해라, 청소해라. 자기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아주 나를 들들 볶아대는데 아유, 나 너무 승질나서 그 집에 같이 못 있겠어. 나 당분간 여기서 좀 지내면 안 되겠냐? 네? 여보, 나랑 방에서 얘기 좀 해. 시모가 애처럼 씩씩거리며 화를 내는데 솔직히 귀에 들리지 않더라고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렇다고 아들 집에 이렇게 이민 가방 같은 짐을 한 보따리씩 들고 오는 건 아니지 않나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안 돼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나 살짝 고민하고 있었는데 제 눈치를 보던 시모가 제 반응을 긍정적인 걸로 봤는지 이때다 싶어 선전포고를 하니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바로 남편을 방으로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할 건지 따져 물었어요. 그런데 이미 남편은 마음을 굳혔는지 별거 아니라는 듯이 굴더라고요. 며칠 만이야. 엄마가 뭐 평생 우리 집에 계시겠어? 본인도 불편한데 금방 돌아가시겠지. 지금은 두 분 감정이 많이 상했으니까 조금만 챙겨드리자, 어? 아니, 그런데 내가 진짜 이해가 안 돼서 그래. 내가 딸도 아니고 며느리인데 이렇게 같이 지내면 어머니도 불편하지 않아? 그리고 둘째 형님 이혼하고 혼자 계시잖아, 지금. 사위가 불편해서 못 가는 거면 그 집에 가서 지내면 되지. 왜 하필 우리 집이야? 우리 엄마가 당신을 그만큼 좋게 생각하는 거잖아. 당신이 누나들보다 더 편하고 그러신 거겠지. 당분간이야. 내가 부탁할게. 어? 미치겠다. 나는 어머니 불편해. 나도 일하고 집에 와서 편히 쉬고 싶다고. 진짜 당신이 보증서 딱 며칠이야? 그 뒤에는 당신이 책임지고 꼭 집에 다시 모셔다 드려. 알았어? 그렇게 가출한 어머니는 며칠 저희 집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겠지만 며칠은 개뿔. 하루 이틀이 지나고 사나흘이 지나도 돌아갈 기미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 사이에 저는 또 며느리랍시고 좋게 마무리 짓고 얼른 보내고 싶어서 저녁마다 시어머니 좋아하는 잡채며 족발이며 아구찜이며 바리바리 사와서
저녁 식탁에 올려 같이 먹고 그랬어요. 한 번도 이래라 저래라 시모한테 눈치 주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아무런 기색 없이 태연하게 구니까 진짜 괜찮은 줄 알았는지 시모가 조금씩 집에 입을 대고 손을 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머마, 냉장고가 너무 더럽더라. 내가 그래서 싹 버릴 거 버리고 정리 한번 깨끗이 했어. 그냥 내가 심심해서 한 거니까 고맙다고 할 필요는 없다. 회사 다니는데 냉장고 정리하는 것도 일이지, 안 그래? 네? 냉장고를 정리하셨다고요? 버릴 게 없는데? 아니, 왜 버릴 게 없어? 거무튀튀하게 썩은 과일들도 있고, 그 뭐냐? 밀가루 반죽해 놓은 거는 왜 냉장고에 넣고 버리질 않니? 내가 아주 못 먹는 거 다 찾아가지고 싹 버렸다. 어머니, 그거 제가 베이킹 한다고 숙성시켜 놓은 거예요. 그거 다 버리셨어요? 아, 못 살아 진짜. 취미로 베이킹을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제가 냉장고에 넣어둔 재료들을 다 내다 버린 건 기본이었습니다. 여기에 항상 제자리에 뒀던 헤어드라이기나 제 화장품이 사라져서 한참 찾고 있으면 어머니가 내가 지저분해서 여기 뒀다. 여기 두는 게 더 편할 거다 하시면서 내어주시는데 진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 너무 스트레스더라고요. 결국 시모가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제 살림을 다시 찾아서 제자리에 넣고 정리하면서 집안일만 2배로 늘어난 기분이었어요. 어머니,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가만히 좀 계세요. 그게 저 도와주는 일이에요. 아니, 나는 너 편하라고 한 건데 얘 너무 섭섭하다. 어쩜 말을 그렇게 서운하게 하니? 내가 너 괴롭히자고 이런 거야? 그게 아니라요. 이렇게 자꾸 살림 건드리시면 저 너무 힘들다고요. 못 참고 제발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 가만히 계시라고 하면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섭섭하다 이러시는데 진짜 저만 나쁜 년 된 것 같고 억울한 이 기분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아들이 퇴근하고 오면 언제 섭섭했냐는 얼굴로 화사하게 웃으면서 하하호호 둘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데 이 꼴을 보고 있자니 가슴 깊은 곳에서 분노가 치솟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SOS를 쳤어요. 이때가 시모가 가출해온 지 일주일 정도 됐을 때일 겁니다. 퇴근 후에 남편이랑 집에 가기 전 카페에서 오랜만에 진지한 대화를 나눴는데요. 나는 더 이상 시모랑 한 공간에서 같이 못 지내겠으니까 시댁에 다시 모셔다 드리든지 친구들 집에 모셔다 드리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한숨을 푹 쉬면서 난감한 표정을 짓다가 도저히 안 되겠던지 자기 누나들한테 전화를 해서 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앞에서 커피 쪽쪽 마시면서 편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아직 사리분별은 하는구나. 가정은 지키고 싶어 하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그런데 전화를 끊은 남편이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하라는 대로 다 말했어. 누나들이 여기로 온대. 어디? 우리 집으로? 잘됐다. 누가 어머니 모셔간대? 사실 누구든 다 상관없는데 내 생각에는 둘째 형님이 혼자 있으시니까 마음도 좀 더 편하실 테고 괜찮을 것 같은데. 무튼 너무 잘됐네. 아니, 여기 카페로 온대. 모여서 다 같이 올 건가 봐. 조금 기다리라네. 카페로? 그냥 집으로 가서 바로 모셔가도 되는데 왜 굳이 여길 와? 잠시 후 조용한 카페로 신우 셋이 들이닥쳤습니다. 평소에 별로 남매 간에 정이 없어서 명절이나 생신 때 아니면 안 만나는 사이인데 이렇게 셋이 같이 오는 걸 보니 의아했어요. 그냥 모셔갈 사람 한 명만 집으로 와도 되는데 이상하다 싶었죠. 그렇게 자리에 앉은 세 사람이 하는 말은 진짜 황당했어요. 올케, 잘 지냈어? 우리 엄마 때문에 힘들었지? 얘한테 들었어.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했다면서. 괜히 우리 아빠 엄마가 싸워서. 아유, 우리가 미안해. 아니에요. 그냥 친정엄마하고 살아도 부딪히는 일이 많은데 시어머니랑 있으니까
서로 감정도 상하고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어느 분이 모셔가시려고요? 아, 그게 있잖아.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들 집에 가봤자 아빠가 찾아오면 엄마랑 또 싸우고 더 안 좋을 것 같더라고. 아빠가 그래도 올케는 좀 어려워하잖아. 그래서 말인데 당분간만 좀 더 데리고 있어주면 안 될까? 아주 셋이서 제 손을 부여잡고 눈물까지 막 글썽이는데 진짜 조용한 카페라 다들 저를 쳐다보는 것 같고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이러려고 우르르 몰려왔나 싶어 황당하기도 하고 남편을 쳐다보니 모르는 척 뒷짐지고 앉아있는 모습에 화가 나서 단호하게 나가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싫다고 하려는데 갑자기 신우들이 가방에서 흰 봉투를 하나 꺼내서 저한테 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야. 맨입으로는 안 맡겨. 매달 생활비 100씩 줄게. 응? 올케 애 키우면서 학원비 맨날 쪼들린다고 그랬잖아. 잠시 동안이라도 생활비에 보태서 써. 봉투 열어보니까 5만 원짜리가 빼곡히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통 제 부모가 다퉈서 따로 살고 싶다고 하면 차라리 돈 모아서 방을 하나 구해주거나 상황 되면 친아들, 친딸이 같이 사는 게 맞지 않나요? 진짜 이 상황이 뭔가 당황스러우면서도 다들 형편이 좋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돈까지 모아서 주는 걸 보니 얼마나 부모가 불편하면 이러나 싶기도 하고 남편이랑 싸워도 갈 데 없는 시무를 생각하니까 딱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굳이 돈 때문은 아니었지만 이런저런 상황을 생각하니 또 바보 같은 제 마음이 약해져서 조금만 더 참아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저희 상황에도 적용이 되는 건지는 미처 몰랐습니다. 시모의 집안 간섭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원래 저는 맞벌이를 하는데 살림에 관심이 거의 없는 편이라 일주일에 한두 번은 도우미를 불러서 청소, 빨래를 몰아 했거든요. 요즘에는 어플도 잘 되어 있어서 경제적 부담도 예전만큼 크진 않잖아요. 그런데 대뜸 시모가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돈이 아깝다며 자기가 대신 할 테니까 도우미를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저도 생각해보니 시모가 굳이 한다는데 집에서 뭐라도 하고 싶은가 보다 싶어서 알겠다고 그러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앞서도 말했듯이 시모는 소녀 같은 성격이라 살림에는 젬병이었고 그것 때문에 시부랑 많이 다퉜잖아요. 저희 집에서도 다를 건 거의 없어서 오히려 제가 하는 것만 못하는 상황이라 청소며 빨래며 제대로 되는 게 없더라고요. 매일 입어야 하는 블라우스나 와이셔츠가 세탁된 게 없어 아침마다 발을 동동거렸고 식탁에 말라붙은 양념 자국을 며칠씩 보기도 예사였어요. 그래서 다시 도우미를 부르겠다고 했는데 굳이 자기가 하겠다며 돈 아깝다고 고집을 부리는 시모를 보니 속이 답답하던 거 있죠. 심지어 부부싸움이나 중학생 아들 양육 문제에도 입을 대기 시작하더라고요. 부부가 살다 보면 사소한 문제로 싸우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예외는 아니라서 투닥거릴 때가 있었는데 방에서 말다툼을 좀 하고 있으면 귀신같이 엿듣고 들어와서 남편 편을 드는데 진짜 빡치더라고요. 눈치껏 빠지고 못 들은 척도 좀 해줘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그저 우리 아들. 남편도 만년 제 편이 집에 있으니 저한테 더 기고만장하게 굴고 재수가 없더라고요. 중학생이 된 아들 교육 문제에도 어찌나 입을 대던지. 제가 알아서 학원에 잘 보내고 있는데 이상한 정보들을 주워와서 과외를 시켜라, 소수정예 학원에 보내라, 우리 형편에 맞지 않은 훈수를 두니까 중간에서 진짜 미쳐버릴 지경이었습니다. 도중에 몇 번 남편에게 이제 한계라고 말을 했는데 처음에는 미안하다, 좀만 참자, 저 자세로 나오더니 나중에는 익숙해졌는지 어쩌라고 하며 화까지 내더라고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귀싸대기를 한 대 때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예 많은 사람들이 모인 날에 터트려야겠다 싶었는데요.
마침 며칠 뒤에 시모 생일인데 때가 때인지라 그냥 집에서 시켜 먹자면서 신우들이 모두 저희 집으로 온다더라고요. 시모랑 사이 안 좋은 시부는 시모가 극구 반대해서 못 온다기에 따로 음식을 챙겨드리기로 하고 그렇게 시모 생일날이 밝았습니다. 오랜만에 모인지라 음식도 양껏 시켜 먹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쯤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봤는데 어머니 저희 집에 오래 계셨잖아요. 언제까지 아버님이랑 이렇게 떨어져 계실 수도 없고 더 늦기 전에 두 분 사이 좀 푸셔야 하지 않겠어요? 네 아버님이랑은 한시도 같이 있기 싫다니까. 그 영감탱이 하는 말 듣고 있으면 귀에서 진물이 날 지경이야. 내가 여기서 너 살림도 도와주고 하잖아. 너 편하게 일하라고 내가 어디 밥 차려달랬니? 빨래를 해달랬니? 내가 다 하잖아. 그냥 나는 여기 방 한 칸만 좀 쓴다니까. 아니, 어머니는 지금 너무 흥분 상태라 말이 안 통하니까 여보나 형님 말씀 좀 해보세요. 저 큰맘 먹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제 어머니도 집에 가시던지 그게 영 불편하시면 좀 더 아버님이 편하게 드나드실 수 있게 형님들 댁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옳게. 우리가 전에도 말했잖아. 우리 엄마는 아빠 만나기 싫어한다니까. 근데 우리들 집에 가면 아빠가 막 찾아와서 또 난리 부릴 텐데. 옳게. 우리 얘기를 뭘로 들은 거야? 그게 아니라요. 두 분 사이 일인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옆에서 지켜드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제가 너무 불편해서 그래요. 진짜 제가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말하겠어요. 말하는데 묵혀둔 감정이 터져서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아니 사람이 좋다 했더니 대체 언제까지 다들 이렇게 책임을 미루려는지 처음부터 단호하게 싫다고 나갔어야 하는데 받아준 제가 잘못인가 싶기도 하고 왜 이렇게까지 강 건너 불구경을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다 저보고 호구 잡혔다고 하는데 이제라도 세게 나가야지 안 그랬다가는 평생 모시고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해 진짜 이판사판이다 싶더라고요. 더 세게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두 팔로 저를 말리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을 획 뿌리쳤는데 그때 갑자기 어이없게 지켜보던 시모가 악! 소리를 지르면서 그 자리에 고꾸라지듯이 쓰러지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시모 생일상이 엎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딸들은 깍깍거리며 비명을 지르고 지켜보던 저와 제 아들은 너무 놀라 냉수를 가져오고 팔다리 찜질을 하고 정신이 없었어요. 갑자기 벌어진 일에 진짜 가슴이 쿵쾅거리고 큰일 났다 싶더라고요. 평소 너무나 건강하던 시모였기에 당황스러움은 2배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119 부를게요. 아, 놔도 올케 때문에 충격받아서 지금 쓰러지신 거 아니야. 야, 어버. 빨리 병원 데리고 가게. 그리고 너희들 엄마 짐 챙겨서 따라와. 119를 부른다는 제 말에 첫째 신우가 말리면서 남편 보고 시모를 업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쏜살같이 시모를 업고 달려나가는 남편 뒤로 신우 셋이 쪼르르 따라 나서면서 저보고는 따라오지 말고 반성 좀 하라면서 으름장을 놓고 나갔습니다. 진짜 갑자기 벌어진 일에 너무 놀라 심장이 미친 듯이 뛰더라고요. 눈물이 터져서 울먹거리니 아들이 제가 우는 거 처음 봤다고 할머니 병원 갔으니까 괜찮으실 거라고 달래주는데 진정이 안 됐어요. 하필 제가 이렇게 소리치고 할 때 쓰러지셔서 혹시 잘못돼 큰일이라도 나면 다 제 탓이 되는 거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늙은 시모한테 내가 무슨 짓을 했나, 내가 조금만 더 참을 걸 하는 후회와 죄책감이 밀려오는데 진짜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울컥하네요. 그렇게 병원으로 간 시모 소식을 기다리는데 1시간이 1년 같았어요. 그래서 못 참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어머니 어떠셔? 괜찮으시대? 아, 지금은 전화 받기 좀 그래. 일단 수습해놓고 갈게. 기다려. 왜? 무슨 일인데? 의식은 돌아오셨어? 아, 진짜 내가 너무너무 미안해.
의사는 만나봤어? 어머니 괜찮으시지? 아직 잘 모르겠고 조금 있다가 누나들이 갈 거야. 그때 얘기 들으면 될 것 같다. 남편의 화난 목소리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날 밤 신우들이 다시 와서 이야기 좀 하자고 하더라고요. 형님, 어머니는 좀 어떠세요? 병원이 어디신데요? 저도 가봐야 하지 않겠어요? 진짜 너무 걱정돼서 미치겠어요. 옳게. 다행히 평소에 건강하고 일찍 병원 가서 괜찮다는데 스트레스가 심해서 당분간 안정 취하면서 좀 편하게 있으라더라. 진짜 늙은 우리 엄마 불쌍하지도 않아? 우리가 오죽하면 그렇게 부탁을 했겠어. 근데도 그렇게 화를 내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늙은이가 쓰러지지 안 쓰러져? 저는 그냥 너무 답답해서 그런 건데 이렇게 쓰러지시기까지 하실 줄은 몰랐어요. 어쨌든 엄마가 옳게도 힘들었을 거라고 이해를 하더라. 우리 엄마 그러고 보면 참 대인배야? 나 같으면 가만 안 있었을 텐데. 무튼 제발 부탁 좀 할게. 우리 엄마 올케 때문에 이렇게 쓰러졌으니까 회복할 때까지만이라도 좀 봐줘. 아들 있는 데가 제일 맘 편하다는데 우리가 뭘 어떡하겠어? 결국 저만 희생하면 되는 문제더라고요. 시모가 제 이야기 듣다가 쓰러진 건 맞는 거고 병원에서도 스트레스 때문에 안정을 취하라 했다는데 아들 집이 세상에서 제일 편하다면 저로서는 할 말이 없는 거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지만 그 당시 돌아가는 상황에서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보였어요. 이게 가스라이팅이라는 걸까요? 아무튼 그렇게 시모는 그대로 다시 병원에서 돌아와 집에 눌러앉게 됐는데 다시 건강을 찾은 안색이라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더 큰일이 없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한동안은 시모도 제 눈치를 보고 저도 시모 눈치를 보면서 답답하지만 서로 터치하지 않게 노력하는 일상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덜너덜해진 사이인데 그 위에 살짝 테이프 한 장 붙여놓는다고 다시 끈끈해질 수 있겠습니까? 참자 하면서도 계속 머릿속에 시모가 우리 집에 계속 있는 이 상황이 불합리하고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멀쩡히 시부가 있고 딸도 셋이나 있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벌써 몇 달씩 아들 집에 눌러앉아 있는 게 이게 합가가 아니면 뭔가 싶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정작 우리 친정 부모님은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 보고 식사한 지도 오래인데 진짜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평생 나보고 이렇게 살라는 것인지. 그래서 친구들에게 터놓으니까 세상에 이런 경우는 없다면서 너 같은 사람 어디 있는지 인터넷에 한번 글 올려서 물어보라는 겁니다. 사실 저는 SNS를 잘 하지 않는 편이었는데 친구들이 재밌다고 한 지역 커뮤니티 카페가 하나 있었어요. 가입해놓고 눈팅만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정보도 많이 얻고 요즘 살아가는 재밌는 이야기도 많이 보고 했거든요. 혼자서 끙끙 앓자니 이해해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힘들어서 익명의 힘을 빌려 인터넷에 글을 써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처한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줄줄 써내려가는데 진짜 제가 읽어도 어이가 없고 남의 일이라면 바보처럼 지금 뭐 하고 있냐고 보살이냐고 할 만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소연하듯이 글을 적고 업로드를 했는데 회사 다니느라 한동안 써놓고 까먹은 글이 주말에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래서 댓글이 몇 개나 달렸으려나 조회수는 있으려나 하고 들어가 봤는데 웬걸 수백 회가 넘는 조회수에 댓글도 수십 개가 달린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싶어서 살펴봤더니 다들 호구 잡혔다면서 세상에 이런 뻔뻔한 시모랑 신우들이 어딨냐면서 방송에 제보하라고 다들 제 편을 막 들어주더라고요. 뭔가 위로받고 공감받았다는 생각에 이래서 사람들이 인터넷에 글을 쓰는구나 이해가 될 정도였어요. 제가 성격이 털털하다 보니 이런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해도 네가 왜 그러고 사냐고 이해를 잘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사이다 후기는 없다고 답글을 남기려는데 쪽지함에 못 보던 쪽지가 하나 와 있더라고요. 원래 그런 거 잘 안 보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열어보니 카페 회원 한 명이 묘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아는 사람이 이렇게 옳게 참교육시켰다고 자기한테 자랑 삼아 해준 이야기랑 너무 똑같은데 혹시 신우랑 남편이 시모랑 짜고 친 고스톱일 수 있다면서 한번 알아보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무슨 이런 뚱딴지 같은 소리가 있냐면서 무시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몇 날 며칠을 생각해도 찝찝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멀쩡히 건강하던 시모가 갑자기 쓰러졌는데 그 뒤로 병원 한번 가보자고 하면 극구 사양하는 거나 남편이랑 신우들 모두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거나 시모가 오히려 더 건강히 활동하는 것 등등 다 이상했어요.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으로는 내가 지금 쪽지 하나 보고 무슨 상상까지 하는 거냐면서 죄책감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잊으려고 했지만 도저히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그냥 묵혀두면 또 나중에 이상하게 터질 것 같았고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신우랑 남편을 한번 떠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제가 또 영화나 드라마를 많이 봐서 그런지 한 명씩 떠보면 꼭 말을 맞추거나 제가 또 수싸움에 밀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자리에 모이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보, 형님들 주말에 우리 집에 초대하면 어때? 갑자기 왜? 무슨 날이야? 아니, 그냥 그때 갑자기 집에 돌아가신 것도 그렇고 좀 마음이 찝찝해서 내가 음식해서 이번에 좀 대접해 드리려고 어머니도 만난 거 보양식 좀 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 죄송해서 그래. 이제 반성을 좀 한 거야? 진작에 그렇게 엄마랑 누나들이랑 잘 지내면 당신도 마음 편하고 좋았잖아. 진작 그러지. 알겠어. 내가 다 불러 모을게. 여보세요? 큰 누나. 누나들 다 이번 주말에 시간 되지? 다 같이 밥 먹자. 주말이 되어 저희 집에 또 신우들이 다 모였어요. 저는 이왕 준비하는 거 상다리 부러지게 이것저것 많이 준비해서 올리고 술도 곁들이려고 거금 투자에 주안상까지 차려놨습니다. 어머, 옳게. 뭐 이렇게 많이 준비했어. 아니래도 되는데. 아니에요, 형님. 제가 그동안 좀 섭섭하게 했었죠. 이제라도 이렇게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형제 자매끼리 친하게 지내고 해요. 어머니도 제가 죄송했어요. 아버님이랑 일도 속상하셨을 텐데 저까지 이렇게 마음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니까 내가 좋다. 내가 그동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너 때문에 눈치 보고 마음고생하느라고 살이 쏙 빠졌어. 아유, 엄마.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해. 다 지나간 일인데. 앞으로가 중요하지. 잘 먹을게, 옳게. 먹어. 저 때문에 마음 상했다면서 눈물을 훌쩍거리려는 시모에게 정이 떨어질 지경이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남편이랑 신우는 이런 제 마음도 모르고 음식 맛있다면서 쩝쩝거리면서 술 마시고 노느라 정신이 팔렸더라고요. 시모는 제가 차린 상으로 자기 자식들 잘 먹는 거 보니까 흐뭇한지 혼자 있는 시부 생각은 아랑곳 없이 너무 잘 웃으며 있었고요. 이 기괴한 상황에 더 참을 수 없어서 술 기운이 모락모락 오를 때를 기다려서 궁금하던 걸 마구 물어봤습니다. 제일 먼저 타겟은 술 취해서 물 마시러 부엌으로 나온 남편이었어요. 근데 여보, 그날 어머니 쓰러지셨을 때 말이야. 어느 병원에 가셨어? 갑자기 좋은 날에 그 일은 또 왜 꺼내? 아니. 요즘 어머니 기력도 떨어지신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보려고. 그날 일이 연관 있는 건지 궁금해서 말이야. 그날 아마 여기 앞에 의원에 가셨지. 에이,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괜찮아. 자기가 업고 뛰어갔는데 어느 병원인지 정확히 말 안 하고 얼버무리는 남편이 너무너무 이상했어요. 뭔가 촉이 딱 오는데 확인하고 싶더라고요. 남편이 소파에 뻗자마자 제일 리더격인 첫째 신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형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어머니 그날 쓰러지셨을 때 어느 병원 가셨어요? 그건 왜 갑자기? 궁금해서요. 그때 차 타고 큰 병원 갔지.
그렇게 노인네가 갑자기 쓰러졌는데 큰 병원 가야지 조그만 데 가서 되겠어? 스트레스에 엄청 약하대. 이제 스트레스 안 주게 다들 노력하자고, 어? 아까 아범은 여기 앞에 의원 같다고 하던데요. 아, 걔가 술 돼서 헷갈렸겠지. 그날 경황이 없기도 했고. 그게 왜? 올케 지금 뭐 의심하는 거야? 에이, 그건 아니고요. 제가 어머니 모시고 다시 가보려고 해요. 요즘 깜빡깜빡 하시고 자꾸 기력도 없으셔서요. 아무튼 큰 병원 갔어. 됐지? 그리고 엄마 병원은 내가 데리고 갈 테니까 올케는 그냥 회사나 열심히 다녀. 나는 또 뭐라고? 네, 라고 말은 하고 다음날 바로 시모를 모시고 큰 병원에 갔어요. 제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야 이 찝찝함이 풀리겠더라고요. 시모에게는 같이 영양제 하나 맞고 오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신우가 말한 큰 병원에 가서 저는 초진, 시모는 한 번 왔다고 하니 재진 접수를 넣었어요. 그런데 시모가 온 기록이 없다면서 오신 적이 있냐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몇 월 며칠에 쓰러져서 와서 수액 맞고 하셨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기록이 없다면서 여기 병원이 맞냐고 하더라고요. 순간 너무 빡쳐서 시모를 뒤로 하고 첫째 신우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아니다 싶어서 둘째 신우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똑같이 시모가 가서 진찰받은 병원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말을 맞췄는지 큰 병원이라고 당당히 말하더라고요. 왔던 기록이 없다고 하니까 당황한 듯이 얼버무리면서 언니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겠다고 끊는데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짜증나서 큰 신우에게 전화하니 계속 통화 중이라면서 전화를 돌리는데 셋째 신우는 그날 정신이 없어서 기억이 통째로 사라졌다는 헛소리까지 시전하니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알고 보니 제가 너무 답답해하면서 시모를 어떻게든 보내려고 하니 남편이 시모 생일 전날에 미리 자기 누나들한테 이 상황을 귀띔해줬고 이야기를 들은 신우들은 시모랑 짜고 생쇼를 벌인 거였습니다. 아, 진짜 사람을 기만해도 유분수지 이건 사기 아닌가요? 정말 속았다는 생각에 너무 화가 나서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머리 끝까지 화가 솟구쳐서 토악질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열이 받아 시모한테 집에 가서 얘기 좀 하자고 하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나 속인 거 다 아니까 당장 네 누나들 다 모아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날 밤 쭈뼛쭈뼛하며 들어올 줄 알았는데 세 신우 모두 고개 빳빳이 쳐들고 들어오더라고요. 다들 미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속일 수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우스워 보였어요? 나 하나 나쁜 년 만드니까 좋았냐고요. 사람을 기만해도 정도가 있지. 내가 그 일 때문에 얼마나 맘 졸였는데. 여보, 진정해. 어쨌든 일이 이렇게 된 건 사과할게. 그런데 당신 며느리잖아. 진짜 오죽하면 이랬겠어, 우리가. 당신이 조금만 봐주면 되는데 그걸 못 봐주니까 이런 일까지 벌인 거 아니야? 당신이 제일 나빠. 그놈의 오죽하면. 딸들은 그럼 뭐 하는데? 말해봐요. 딸들은 어머니 자식 아니에요? 어머니가 불쌍하고 안타까우면 당신들이 들여다보고 챙겨야 하는 거잖아. 왜 나한테 다 떠넘기는 건데? 아니, 옳게. 진정 좀 해. 화난 건 알겠는데 그래도 말은 가려서 해야지. 지금 말 가려할 정신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지금 욕이 튀어나오려고 하는데 꾹 참고 있는 거니까 그것만 알아두세요. 알아요? 너무 그러지 마. 우리도 할 말은 있어. 우리가 그래서 그때 생활비 하라고 돈 줬잖아. 그거 받을 때는 좋다고 봤더니 이제 와서 왜 이래? 진짜 순간 너무너무 열받아서 참기 힘들었습니다. 바로 가방 안에서 수표 뭉치를 꺼내 신우들 얼굴에 하나씩 던졌어요. 자, 여기요. 그 잘난 푼돈 하나도 안 썼으니까 당장 가져가 이년들아. 옳게 미친 거 아니야? 당신 그만해.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오지 않을까 싶어서 신우들이 100만 원씩 보내주는 생활비는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뒀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가 나오면 돌려주려고 가방에 넣어놨던 거였는데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따위로 이야기를 하니까 곱게 줄 수가 없더라고요. 꼴에 지 누나들 건드리는 건 두고 못 보겠던지 이 와중에 남편은 저를 말리려고 달려들었습니다. 화가 너무 나서 그대로 남편 뺨을 한 대 갈겨버렸어요. 야, 어디서 하늘 같은 남편 뺨을 때려? 남편이 남편다워야죠. 마음 같아서는 뺨 100대라도 때리고 싶은데 제 손이 아까워서 참는 거예요. 그러자 시모가 사자후를 버럭 지르더니 그대로 고꾸라지더라고요. 순간 뭔가 싶었는데 거실 테이블을 피해서 옆으로 얌전하게 쓰러지는 걸 보니 이거 또 영국이나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이 상황에서도 자식들이 알려준 연기를 써먹는 걸 보니 진짜 내가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더 있다가는 제정신으로 살지 못하겠구나 싶었어요. 연기하지 마시고 얼른 일어나시죠. 바로 찬물을 가져와 시모 얼굴에 뿌렸어요. 찬물이 얼굴에 닿자마자 시모가 놀랐는지 비명을 지르며 일어나 그대로 주저앉고 울음을 엉엉 터뜨리더라고요. 그 모습에 남편과 신우들 모두 충격이 컸는지 그 자리에 서서 더는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미친년처럼 굴고 나니까 진짜 속이 시원하고 후련하더라고요. 왜 진작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꾹꾹 참았는지 진짜 참으면 나만 호구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좋은 사람이라야 좋게 행동하는 걸 인정해주고 고마워하지 못된 인간들은 좋게 대해줘 봤자 지 잘난 줄 안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이랑 지루한 공방을 거쳐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상호 간의 신뢰가 가장 중요한 혼인 생활 간에 시댁 식구들이 힘을 합쳐 저를 기만하고 정신적인 피해를 어마어마하게 입혔으니 모든 책임은 이걸 방관한 남편에게 있는 거였죠. 지금은 매달 아들 양육비를 받으면서 살던 집에 살고 있는데요. 사춘기 아들도 어느새 철이 들었는지 제가 그동안 남편과 시모 사이에 껴서 힘들어했던 것과 신우들의 속임수까지 다 알게 되면서 엇나가지 않고 오히려 저를 다독여주면서 힘내라고 해주네요. 남편은 시부 혼자 사는 집에 시모를 모시고 들어가 셋이서 같이 살고 있다더라고요.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는 허구한 날 시모랑 시부가 싸워서 남편이 말리다 못해 주위 이웃들이 경찰까지 부르는 등 동네에서 골칫덩어리 민폐 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회사에서도 일하는데 지장이 있고 이웃들 보기에도 쪽팔려서 먼 동네로 이사를 하고 이직을 생각하고 있다더라고요. 여전히 신우들은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고요. 그래서일까요? 이혼한 지 꽤 됐는데 여전히 남편이 틈틈이 연락이 옵니다. 요지는 시모랑 시부를 황혼 이혼시키고 자기도 이제 더는 부모님에게 손을 뗄 테니 다시 재결합해서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는 이야기였는데요. 차단을 하고 소송한다고 이야기를 해도 못 견디고 자꾸 연락이 오는데 저는 절대 재결합할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은 회사 열심히 다니고 이제 곧 고등학교 올라갈 아들을 어떻게 뒷바라지 해주고 잘 키울까만 생각하고 있어요. 휴가 때 아들이랑 해외여행 가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퇴근 후에는 친구들 만나 술도 한 잔씩 하고 주말에는 등산도 가고 명절에는 집에서 사나흘씩 쉬는 지금의 생활이 너무 만족스럽고 편하거든요. 다시 그들과 엮인다면 지옥불로 뛰어드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혼을 겪으면서 진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우울하고 속상한 감정도 많이 느꼈는데요. 생각해보면 다 좋게 좋게 넘어가자고 합리화하지 말고 처음부터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그랬다면 이런 수모는 안 겪었을 텐데 아쉽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제라도 뻔뻔하게 빌붙는 시모와 신우들 그리고 우리 엄마 하며 자기 부모밖에 모르고 아내를 방치하는 남편 비정상적인 그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어 다행이다 싶습니다. 저처럼 가스라이팅 당하는 분들 있으시다면 좋게 좋게 넘기지 마시고 부디 빠르게 이혼하여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제 이야기는 여기서 줄일게요.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여러분은 헛똑똑이란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부모님께 가끔 듣긴 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겼었는데요. 제 인생에서 큰 사건을 겪은 지금은 그야말로 제가 헛똑똑이로 살아왔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답니다. 저는 학창 시절부터 공부도 열심히 하고 주어진 일도 잘 해내서 주변 사람들에게 똑 부러진다는 말을 자주 듣고 살아왔는데요. 저를 정말 잘 아시는 부모님은 제가 똑똑한 척하는 헛똑똑이라서 막상 제 몫도 잘 챙기지 못하고 허튼 짓을 한다는 걸 잘 알고 계셨던 거죠. 이제는 정말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더욱 일도 열심히 하고 사람 관리도 허투루 하지 않으며 지내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가장 비참했던 시절에 저를 가장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을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답니다. 바로 전 신우였는데요. 제가 다니는 회사 안의 화장실에서 딱 마주치고 말았죠. 손을 씻고 있는데 누군가 뒤에서 쏘아보는 시선이 느껴져서 돌아보니 신우가 한쪽 입술만 픽 올리면서 저를 비웃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이게 누구야?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안 그래도 한 번 만나면 머리털 좀 다 뜯어놓고 싶었는데 하필 면접 보는 회사에서 만날 게 뭐야? 여전히 말버릇 고약한 건 여전하네. 면접 보러 왔으면 남의 회사에서 진상 부리지 말고 얌전히 있다가 가. 그리고 짜증나니까 아는 척 하지 말고. 참나, 누가 누구한테 짜증난대? 그쪽 때문에 내 일진이 지금 재수가 없거든? 보아하니 여기 면접 보러 온 것 같은데 누가 언니처럼 나이 많은 사람 써주겠어요? 그 나이 먹도록 면접이나 보러 다니나 보네. 누가 누구한테 할 소린데. 너야말로 이제 30 중반인데 너 백수라서 경력도 하나 없잖아. 뭘 믿고 면접 볼 생각을 하니? 저는 인상을 팍 쓰며 눈썹을 올리는 신우의 어깨를 팍 치고 화장실을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면접 장소로 걸어 들어갔죠. 제가 들어가자 이미 면접장에 앉아있던 직원들이 일어나서 인사를 건넸답니다. 맞아요. 저는 이 회사의 이사로 재직 중이랍니다. 몇 년 전에 이혼한 뒤에 더욱 스펙을 쌓아서 지금의 회사의 임원으로 이직을 성공할 수 있었는데요. 전에 다니던 회사보다 작지만 앞으로 수요가 많은 분야의 회사라서 만족하며 다니고 있답니다. 오늘 고객 서비스 센터 직원들을 더 뽑으려고 면접을 보는 자리인데 신우이를 여기서 본 거죠. 저는 신우이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면서 다른 사람들을 차례로 면접을 봐나갔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신우이가 다소곳한 표정으로 면접장 안으로 들어오더군요. 정상적인 사람 흉내를 내고 있으니 기가 막혀서 혼자 헛웃음까지 나오더라고요. 신우이가 깍듯이 인사를 하고 고개를 들었고 차갑게 신우이를 보고 있는 저와 눈이 딱 마주쳤어요. 신우이가 저를 보고 제 앞에 이사라는 팻말을 보고는 동공이 마구 흔들리면서 얼굴이 새하얘지더라고요. 다른 직원들의 질문에 덜덜 떨면서 제대로 답도 못하는 신우이를 한심하게 바라보며 예전 결혼 생활을 떠올렸답니다. 사회에 나와서 만났으면 상대도 안 했을 신우이 때문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을 때가 있었죠. 도대체 어떤 사연일지 궁금하시죠?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사내 연애로 오랫동안 만났던 남자와 헤어지고 1년 동안 방황을 했었어요. 저도 그랬고 회사 사람들도 당연히 결혼까지 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남자는 아니었던 거죠. 그렇게 30대 중반이 되니 마음이 급해져서 소개팅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전 남편이었던 거죠. 남편은 저를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어머니 때문에 그동안 소개팅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느낌은 처음입니다. 이런 걸 첫눈에 반했다고 하는 걸까요? 처음 만나자마자 느끼한 말을 해대서 사실 처음부터 호감이 가진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자기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정말 열정적으로 구애를 했답니다. 거의 40에 가까운 남자가
20대 남자처럼 열정적으로 애정을 쏟아주니까 저도 마음이 기울더라고요. 직업도 대기업 팀장이라 연봉도 나쁘지 않았고 홀어머니와 여동생과 같이 산다고 했지만 가족 문제가 그렇게 크게 결혼에 걸림돌이 될 거라는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연애는 6개월 정도 하고 프로포즈를 받게 되었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자기 어머니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자주 내비치긴 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나랑 여동생을 키우시느라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어. 특히 내가 취직할 때까지 용돈 주셔가며 도와주셨지. 그래서 난 진짜 어머니한테 잘하고 싶어. 우리 부모님도 나 키우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 어느 부모님이든 다 애틋하고 그렇지. 결혼 전에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물론 나도 최선을 다할 거야. 하지만 우리 효도는 각자 하자. 요즘 다 그런 거 알지? 어차피 분가해서 우리 둘이 사는데 양가 부모님들 뭐 얼마나 보겠어. 우리도 각자 일하느라 바쁘고. 근데 우리 엄마는 며느리랑 딸같이 친하게 지내시는 걸 항상 바라셨으니까 여보가 좀 맞춰줬으면 좋겠어. 너무 정없게 그러지 말고. 그래, 최선을 다한다니까. 그럼 자기도 우리 아버지랑 낚시도 가고 잘 지내줘. 우리 아빠도 사위랑 낚시 다니는 게 꿈이래. 제가 그렇게 말하니 남편은 꿀 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들었나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계속 이런 문제로 다투면 결혼을 못할까봐 참았던 것이죠. 그렇게 상견례를 하게 되었고 고급 한정식 식당을 제가 직접 예약했답니다. 친정 부모님도 정시에 도착하셔서 남편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시고 있었고요. 그런데 예비 시모와 신우가 1시간이나 늦게 온 게 아니겠어요? 남편이 안절부절 못하니 친정 아버지는 오히려 괜찮다고 다독여주셨어요.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두 사람이 거만한 태도로 들어오더라고요. 하필 골라도 이런 외진 데를 고를 게 뭐람? 택시도 안 잡히고 차는 또 어찌나 막히는지. 오빠, 우리한테 뭐라고 하지 마. 이런 식당을 잡은 게 문제지. 아, 짜증나. 배고파 죽겠네. 두 사람은 미안하단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더라고요. 친정 부모님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걸 보자 제가 더 민망해졌답니다. 결혼식 날짜는 6월 20일로 받았는데 어떠신가요? 이날이 가장 좋다고 하는데요. 아, 안 돼요. 나 유럽 여행 갔다가 오는 날이 24일이니까 그 이후로 해요. 여행이요? 이미 예약을 다 한 거예요? 항공권도 다 샀어요? 아니, 아직 산 건 아닌데 이미 친구들하고 날짜 다 맞춰서 안 돼요. 아, 더 늦게 해요. 결혼식이 뭐 대수라고. 네? 오빠 결혼식이 여행보다 더 중요하죠. 제가 알아보니까 식장도 21일이 제일 저렴하고 조건도 좋아요. 좀 양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예, 21일 말고 그 다음 주 주말로 하면 되지. 일주일 차이가 뭐 그리 대수라고 그래? 벌써부터 신우이를 이기려고 하니? 우리 아들같이 잘난 남자랑 결혼하면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지. 사부인, 안 그래요? 갑자기 친정아버지가 물컵을 쾅 하고 세게 놓으셨어요. 어머니가 얼른 아버지 손을 잡아 말리고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음처럼 차가워졌답니다. 화가 난 아버지를 보고 시모가 그제야 말을 아끼더라고요. 결국 결혼식 날짜는 다시 잡아보기로 하고 그 비싼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한 채로 상견례가 마무리되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친정 부모님은 아무 말씀도 없으시더라고요. 시모와 신우의 얼굴을 떠올리니 저도 마음이 심란해져서 결혼하는 게 잘하는 일인지 헷갈렸죠.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가 딱 한마디 하시고 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이 결혼 다시 생각해봐라. 아버지의 차가운 목소리에 정신이 번뜩 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며칠간 고심 끝에 남편에게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자고 말했답니다. 그랬더니 매일 저녁마다 집으로 찾아와 친정 부모님 앞에서 죄송하다고 비는 게 아니겠어요. 제 앞에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애원을 하고 일주일 정도를 매일 와서
아버지를 설득하더라고요. 결국 아버지도 결혼을 허락해 주셨고 남편이 결혼식이며 신혼여행까지 책임을 지고 진행시키더라고요. 제가 신경 쓰지 않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써가며 결혼식을 준비하는 걸 보니 이 남자를 믿고 살아가 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여름에 신부가 되어 결혼식을 치르는 날이 다가왔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친구들과 사진 찍으며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문이 벌컥 열리더라고요. 문소리만 듣고도 본능적으로 신우이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신우를 본 친구들이 경악을 하며 저를 바라봤어요. 그래서 저도 신우를 쳐다봤는데 세상에 하얀 원피스를 입고 왔더라고요. 거기다 빨간 구두를 신고 화장도 세상 촌스럽게 하고 와서 누가 보면 결혼식 파토 내려고 온 여자인 줄 알겠더라고요. 아가씨, 왜 한복을 안 입고 원피스를 입었어요? 근데 원피스 색이 좀... 색이 왜요? 이거 베이지 색이에요. 내가 살 때도 흰색 아닌 거 확인하고 산 거예요. 나도 예의는 있어요. 그리고 이거 명품이라고요. 소리를 삑 지르고 제 옆에 앉아서 사진을 찍기 시작하는데 진짜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친구들도 기가 막혀서 입을 떡 벌리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신우의 옷을 보고 다 수군수군 됐죠. 그렇게 결혼식이 시작되고 정신이 하나도 없이 버진로드를 걷고 여차저차 결혼식이 마무리가 되었어요. 사진 찍는 순서가 되고 신우가 제 옆에 딱 서자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다행히도 제 가방순이 친구가 신우의 옆을 파고들어 제 옆에 서주더라고요. 덕분에 하얀 옷 옆에 하얀 옷이 되는 참사는 피할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사진을 찍고 부케도 던지고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때 갑자기 시모가 앞으로 떡하니 나와 사진사를 부르는 게 아니겠어요? 이제 다 찍은 거죠? 그럼 나 좀 찍어줘요. 여기 배경도 멋있고 좋네. 얼른요. 사진사가 영문을 몰라 쳐다보니 시모가 얼른 의자를 하나 가져와서 가운데에 딱 놓고 앉더라고요. 자자, 얼른 찍어줘 봐요. 오늘처럼 이렇게 화장하고 한복 곱게 입었을 때 독사진 좀 찍어두려고 그래요. 저는 너무 황당하고 하객들 보기에도 부끄러워서 남편을 푹 찔렀어요. 지금 어머니 뭐 하시는 거야? 왜 갑자기 사진을 찍으신다는 거야? 좀 말려봐. 아니, 오늘 예쁘게 하고 오셨다고 나중에 쓰실 영정사진 좀 찍으신대. 뭐? 지금 뭘 찍는다고? 제정신이야? 자기도 알고 있었어? 남편은 어깨를 으쓱하더니 뭐가 대수라는 듯이 오히려 놀라는 저를 이상하게 바라보기까지 하더라고요. 사돈도 오늘 한복 곱게 입으신 김에 한 장 찍어둬요. 이게 다 돈 버는 거니까. 결국 친정 부모님은 얼굴이 굳으셔서 자리를 피해버리셨어요. 그 와중에 시모 머리까지 매만져주며 사진 각도까지 체크하는 신우 모습에 남아있던 하객들이 웃기까지 했답니다. 저는 너무 부끄러워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을 정도였죠. 결국 시모는 영정사진을 찍었고 저는 결혼사진 앨범 선택할 때 시모 사진도 비싼 돈을 주고 사야만 했답니다. 그 장면이 너무 충격적이라 지금도 결혼식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떡하니 의자 놓고 앉던 시모 모습이 제일 먼저 떠오를 정도니까요. 신혼집은 시댁과 차로 10분 거리에 있었어요. 남편이 시댁이 있는 동네가 좋다면서 직접 전세 자금까지 다 내면서까지 마련한 아파트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까이서 살게 된 거죠. 신혼여행 다녀오고 그 다음 주 주말부터 시모가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집에 오라고 난리를 부리더라고요. 엄마가 나랑 떨어져 살게 되니까 적응이 안 돼서 너무 울적하시대. 토요일마다 집에 와서 같이 밥 먹자는데 가면 안 될까? 매주 토요일마다 가자고? 그건 좀 너무하지 않아? 나도 쉴 시간은 있어야지. 그럼 일요일은 우리 집에 매주 갈 수 있어? 아니잖아. 지금은 초반이니까 좀 맞춰드리고 점점 안 가면 되지.
너무 깐깐하게 굴지 말고. 일단 이번 주는 가는 거다. 알았지? 그렇게 토요일에 시댁에 가게 되었는데요. 진짜 너무 가기 싫었지만 신혼이니 좋은 게 좋은 거란 심정으로 따라 나섰죠. 저녁 5시쯤 도착해서 나가서 외식을 하던지 배달을 시켜 먹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시댁에 딱 들어가니 시모가 제 인사도 받지 않고 고갯짓으로 주방을 가리키는 게 아니겠어요? 황당했지만 주방으로 들어가 봤는데 싱크대 가득 장봐온 채소며 고기들이 쌓여 있더라고요. 어느새 제 옆으로 다가온 시모가 말했어요. 어디 이제 시집을 왔으니 솜씨 좀 보자. 오늘은 간단하게 갈비찜이랑 잡채 좀 해봐라. 내가 너 힘들까봐 장까지 미리 다 봐뒀다. 이런 시어머니가 어딨니? 전 요리 잘 안 해봐서 갈비찜 같은 건 못해요. 나가서 외식하면 안 될까요? 너는 나이가 몇인데 음식도 못하는 게 말이 되니? 앞으로 명절이며 제사며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너는 이 집안의 큰 며느리야. 얘가 아주 정신을 빼놓고 살았네. 니네 엄마는 여지껏 뭘 가르친 거야? 그리고 못하는 게 어딨어? 지금부터 배워. 요즘 인터넷 보면 만드는 법 다 나와 있잖아. 보면서 해봐. 시모는 저만 남겨두고 거실로 가버렸죠. 황당해서 남편을 좀 부르려고 했는데 셋이 예능 프로를 보며 아주 배꼽을 잡고 웃고 있더라고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남편과 눈 좀 마주치려고 계속 애쓰고 있는데 시모가 저를 매서운 눈으로 째려보면서 얼른 하라는 식으로 또 고갯짓을 했죠. 저는 하는 수 없이 갈비찜 만드는 법을 검색해서 따라해보기 시작했어요. 처음 만드는 거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정신도 없고 미치겠더라고요. 혼자 불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요리를 하고 있는데 신우가 어슬렁거리며 주방으로 들어왔죠. 뭐 타는 냄새 나는 것 같은데? 언니 진짜 잡채도 처음 해봐요? 그래놓고 어떻게 결혼을 할 생각을 했지? 아가씨, 지금 정신 하나도 없으니까 좀 도와주던지 아니면 나갈래요? 무서워. 네, 나갈게요. 오늘 안에는 먹을 수 있으려나 몰라. 그러면서 제가 썰어놓은 당근을 하나씩 빼서 먹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도끼 눈을 하고 쳐다보니까 신우가 훗 하고 비웃고는 들었던 당근을 탁 던져버리고 나가더라고요. 저는 다 때려치고 집으로 뛰쳐가고 싶었지만 참을 인자를 새기며 계속 요리를 할 수밖에 없었죠. 거의 2시간 동안 만들어서 간신히 밥상을 차렸는데 얄미운 신우가 또 한마디 하면서 식탁에 앉더라고요. 배고파 죽겠네. 갈비찜 30분이면 할 걸 무슨 2시간이 걸려? 너무 짜다. 오빠, 잡채 좀 먹어봐. 와, 이렇게 맛없는 거 처음 먹어봐. 우리 아들 도대체 장가 가서 뭐 먹고 회사 가는 거야? 너 남편 저녁밥은 챙겨주니? 그 쉬운 갈비찜도 이따위로 만들고 한심하다 한심해. 너 안 되겠어. 매주 주말마다 와서 요리 배워. 알았어? 저희는 저녁까지 회사에서 다 먹고 와요. 그리고 요즘 밀키트가 얼마나 잘 나오는데요. 돈도 더 절약돼요, 어머니. 말 대답 좀 하지 마라. 너 제사상도 밀키트로 차릴 거야? 에휴, 얘를 뭐부터 가르쳐야 돼? 나이나 어리면 그러려니 하지. 이건 40이 다 돼가면서 남편 밥도 제대로 못 차리는 걸 하필 데려와가지고. 시모는 거칠게 숟가락을 내던지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고 이런 대접받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화가 머리 끝까지 났답니다. 입술을 꽉 물고 남편을 쳐다보니 남편은 고개만 푹 숙이고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시누이와 시모는 못 먹겠다면서 거실로 나가서 계속 궁시렁대더라고요. 저는 이대로 가단 폭발할 것 같아서 조용히 일어나 가방을 들고 현관문으로 향했어요. 제가 나가는 걸 본 시모가 악을 쓰듯이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야, 너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당장 안 들어와? 누구 보고 설거지하라고 부엌을 개판으로 만들고 나가는 거야? 야!
저는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고 남편은 뒤따라오더니 시모한테 전화해서 사과하라고 계속 강요하더라고요. 그런 남편도 꼴 보기 싫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일주일 동안 냉전이 이어졌답니다. 시모와 신우는 하루에 수십 개씩 메시지를 보내는데 스토커도 이렇게는 안 할 것 같네요. 소름까지 끼쳐서 아예 며칠은 핸드폰을 끄고 살 정도였답니다. 특히 어이가 없는 건 제가 그렇게 가버렸는데도 신우가 매주 금요일마다 먹고 싶은 메뉴를 보내는 거였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 건지. 진심으로 신우이가 덜 떨어져 보이기까지 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읽지도 않고 철저히 무시해버렸죠. 퇴근하고 와서 저녁 먹고 쉬고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막 울리는 게 아니겠어요. 깜짝 놀라서 옆에 있던 남편을 쳐다보니 남편도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확인을 해보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신우가 저승사자처럼 서 있더라고요. 언니, 왜 연락을 안 받아요? 혹시 나 차단한 거예요? 진짜 기가 막히네. 무슨 일인데 야밤에 집까지 찾아와요? 급한 일이 있으면 오빠한테라도 연락하면 되잖아요. 엄청 급한 일이니까 내가 쫓아온 거죠. 나 내일 갑자기 면접이 잡혀서 내일 입고 갈 옷 좀 빌려줘요. 언니는 회사 다니니까 정장 많잖아요. 신우는 통보하듯 말하고는 거침없이 안방문을 열고 들어가더라고요. 너무 황당해서 얼른 뒤따라갔는데 벌써 옷장을 열고는 제 옷들을 뒤적이고 있었어요. 아니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왜 남의 옷을 막 뒤져요? 그리고 아가씨랑 나랑 사이즈가 다른데 어떻게 입으려고요? 얼마나 차이 난다고 그래요? 가지고 있는 옷 중에 좀 사이즈 넉넉한 거 없어요? 아니, 내가 당장 옷을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 한 번 빌려 입는다는데 뭘 이렇게 야박하게 굴어요? 그래, 내일 면접 본다는데 당신이 좀 좋은 마음으로 옷 좀 챙겨줘. 이 옷 괜찮네. 나 이거랑 이 블라우스 가져가도 되죠? 어? 이 가방 내가 갖고 싶었던 건데. 나 내일 한 번만 들고 갔다 오면 안 돼요? 가방은 안 돼요. 나도 큰 마음 먹고 산 거라 몇 번 들지도 않았어요. 옷만 가져가요. 언니, 새 것도 아니고 쓰던 건데. 내일 한 번만 빌려줄 수 있잖아요. 정없이 뭘 그렇게 딱 잘라요? 딱 한 번만요. 그럼 잘 쓸게요. 제가 말릴 새도 없이 신우는 가방이랑 옷들을 가지고 현관문으로 질주를 하더라고요. 현관문까지 휑하게 열어놓고 가버린 걸 보니 기가 막혀도 진짜 한참 막히더라고요. 남편도 제가 한마디 할 줄 알고 슬그머니 화장실로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저는 혼자 냉수를 벌컥벌컥 들이켜고 화를 식혀야만 했답니다. 하루만 입고 돌려준다더니 옷과 가방을 가져간 지 벌써 한 달이 흐르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을 앞세워서 시댁으로 찾아가 봤죠. 아니 그렇게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더니 네가 무슨 바람이 불어서 집까지 다 왔냐? 온 김에 저녁이나 해서 먹고 가라. 역시나 제가 집안에 들어가자마자 시모는 밥 타령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시모의 말을 무시하고 신우이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얼마나 정리를 안 하고 사는지 돼지우리가 따로 없더라고요. 저는 신우 옷장을 열어 제 옷을 찾기 시작했죠. 저 구석에 돌돌 말려서 처박힌 블라우스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옷을 펼쳐보니 세상에 김치국물 자국이 길게 나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비싸게 주고 산 실크 블라우스였는데 그걸 가져가더니만 마구 더럽혀 놓은 모습에 화가 머리끝까지 났죠. 더럽혔으면 빨아놓기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신우가 저를 자기 아래로 생각하니까 이딴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저는 옷장을 뒤져서 신우의 옷 중에서 그나마 비싸 보이는 니트를 찾아서 화장실로 갔어요. 그러고는 변기 안에서 신우의 옷을 마구 쑤셔놓고 나와버렸어요. 마침 신우이가 집으로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 뺏어갔던 가방을 떡하니 들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가씨, 하루 빌려간다면서 한 달이 지나도록 왜 옷을 안 가져와요? 그리고 그 가방, 내 건데 왜 본인 것처럼 들고 다녀요? 당장 내놔요.
아, 진짜. 그까짓 것 얼마나 한다고 집까지 와서 난리예요. 어차피 언니한테 이 가방 어울리지도 않아요. 나이 들어서 이런 거 들면 뭐해요? 들고 다녔으니까 준 거잖아요. 그냥 나한테 줘요.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거 봐요. 옷에도 김치국물 잔뜩 흘려놓고. 아가씨는 기본 예의가 없네요. 당장 가방 내놔요. 저는 신우이 손에서 억지로 가방을 뺏어서 현관으로 가버렸어요. 그때 시모가 달려와서 제 팔을 잡고 저를 휙 돌려 세우더라고요. 야, 이게 보자 하니까 우리 귀한 딸한테 뭐 하는 짓이야? 새언니가 돼가지고 신우이가 면접 본다면 정장 한 벌 쫙 사줄 생각을 해야지. 큰며느리 그릇이 간장종지만한데 집안 잘 돌아가겠다. 어머니, 저도 우리 집에선 귀한 딸이에요. 그리고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숟가락 하나를 빌려도 깨끗하게 닦아서 돌려주는 게 당연한 건데 아가씨 하는 짓 좀 보세요. 그때 신우이가 악하고 소리를 지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변기물이 뚝뚝 떨어지는 니트를 들고 제 앞으로 달려들더라고요. 이거 언니가 이랬어요?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이게 얼마짜린데? 더군다나 니트를 변기에 쳐박아? 진짜 정신병자네? 오빠 정신병자랑 결혼했어. 나 절대 못 넘어가. 얘가 처음엔 아주 얌전을 떨더니만 아주 무서운 애였네. 진짜 네가 이런 거야? 너 제정신이야? 당장 우리 딸한테 사과하고 당장 똑같은 거 사와. 그럼 아가씨도 내 블라우스랑 뜯어진 치마 똑같은 걸로 사와요. 그럼 나도 그까진 니트 사다 줄 테니까. 그리고 어머니, 덜 떨어진 아가씨 그렇게 계속 감싸면 아가씨 결혼도 못하고 평생 저렇게 살 거니까 정신 차리세요. 저는 할 말을 잃고 어버버하는 시모를 뒤로 하고 남편을 쳐다보지도 않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답니다. 남편도 바로 저를 따라와서 엄청나게 화를 내더라고요. 시모와 시누이가 핸드폰에 불이 나도록 번갈아가며 전화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한 번도 제 편을 들지 않는 남편한테도 더 이상 실망할 것도 없고 말 섞기도 지쳐서 완전히 무시하고 말도 하지 않고 지냈답니다. 한 달 넘게 남편과 말도 하지 않으니까 남편도 기가 죽었는지 제 눈치를 살살 보며 지내더라고요. 저는 그 사이에 남편에게 모든 정이 다 떨어져 버려서 남편이 쩝쩝대며 밥 먹는 모습도 꼴보기가 싫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야근까지 하고 집에 늦게 들어왔답니다. 주말에도 근무를 지원해 남편과 함께 있는 시간을 최대한 만들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잠잠하던 시모가 슬금슬금 연락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신우도 이번 주 메뉴를 적어서 보내기 시작하는데 진짜 정신이 이상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럴 수가 없잖아요. 하루는 제가 정신없이 일을 하다가 전화가 와서 확인도 안 하고 받았는데 앞불싸 신우이더라고요. 이제야 전화를 받네요. 엄마가 이번 주 토요일에 와서 닭볶음탕 만들어서 같이 먹재요. 그럼 지금까지 했던 행동들 용서해주고 다시 잘 지내본다니까 장 봐서 일찍 와요. 내가 용서받지 못할 행동한 게 있나요? 아가씨가 나한테 잘못을 빌어야 될 것 같은데. 아가씨 면접 붙었어요? 떨어졌죠? 그럼 지금 하는 일 없는 백수잖아요. 아가씨가 어머니한테 닭볶음탕 좀 만들어서 효도 좀 해봐요. 됐죠? 말 다 했어요? 나도 알바 하거든요. 나한테 이렇게 대한 거 엄마한테 다 말할 거니까 알아서 해요. 내가 엄마 대신 좋게 말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 진짜. 저는 픽 비웃어주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날 밤 늦게 집에 들어갔는데 남편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소파에 다소곳이 앉아있더라고요. 그러더니 바로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니 대뜸 저한테 핸드폰을 넘겨주는 게 아니겠어요? 인상을 쓰며 전화를 받았더니 시모가 악을 쓰기 시작했죠. 야, 네가 뭔데 시어미를 무시해? 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든? 너 내가 내일 네 회사 쳐들어가서 다 깨부수고 망신 주기 전에 토요일에 장 봐서 집으로 튀어와. 알아들었어? 저는 시모와 전화를 끊고 남편을 쏘아보았어요.
당신 솔직히 몇 달째 시댁에도 안 가고 안부 전화도 안 하고 너무한 거 아니야? 나한테 쌀쌀맞게 구는 건 내가 참을 수 있는데 우리 엄마한테는 그러지 마. 나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데 며느리랑 좀 잘 지내고 싶으시다는데 도대체 왜 그래? 그럼 당신은 왜 우리 집에 전화도 안 하고 가지도 않는 건데? 신우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상식적으로 한마디만 했어도 내가 이렇게 정 떨어지진 않았어. 아니 사위랑 며느리가 같아. 사위는 손님이라잖아. 손님이 전화하냐? 그리고 그거 옷 몇 푼이나 한다고 그 난리인지 난 지금도 이해가 안 된다. 가족끼리 싸우기도 하고 화해하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당신 너무 이기적인 거 알아? 토요일에 무조건 가는 거야. 역시 남편과는 대화가 전혀 통하지 않았어요. 그놈의 닭볶음탕이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할지는 상상도 못했는데 말이죠. 저는 작년 이맘때쯤에 저를 떠올려 봤어요. 시댁과 남편과 엮이지 않았을 땐 자유롭고 홀가분한 삶을 살았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숨이 턱턱 막혀왔어요. 결혼하지 말라는 친구들의 말이 그냥 행복에 겨운 투정인 줄 알았는데 진심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왜 결혼을 했는지 너무나 후회되고 할 수만 있다면 작년으로 시간을 되돌리고 싶었답니다. 결국 토요일에 장을 봐서 남편과 시댁으로 갔죠.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시모와 신우는 저를 아는 척도 안 하고 텔레비전을 보고 낄낄대고 있더라고요. 저도 말 섞기 싫어서 바로 주방으로 들어가서 재료를 손질하기 시작했어요. 닭을 데치고 있는데 시모가 어느새 쓱 들어와서 제가 하는 걸 보고 있더라고요. 닭볶음탕 해보긴 했니? 닭 냄새 안 나게 잘해라. 네 남편이 얼마나 냄새에 민감한 줄 아니? 전 시모 말에 대꾸도 안 하고 요리를 해나갔어요. 시모가 머쓱해졌는지 알아서 주방을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닭볶음탕이 완성되었고 저는 식탁에 한 상 차려놓았죠. 와, 냄새 좋은데? 맛있어 보이네. 처음인데도 그럴듯한데? 먹어봐야 아는 거지. 아니 하면 이렇게 잘하면서 왜 그렇게 튕겨? 세 사람 다 숟가락을 들고 먹기 시작했죠. 저는 가만히 앉아서 바라보기만 했답니다. 이게 뭐야? 토할 것 같아. 왜? 얘, 이게 뭐니? 아우 짜! 소금을 들이부었어? 어머, 그렇게 짜요? 제가 처음 해봐서 맛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먹어봐도 계속 싱거워서 소금을 좀 더 넣었는데. 먹어보니 좀 짜긴 하네요. 어떡하죠? 시모가 열이 받았는지 숟가락을 집어 던지더라고요. 신우는 화장실에 가서 토를 하는지 입을 씻어내는지 한참을 나오지 않았죠. 당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진짜 실수한 거 맞아? 이렇게 소금 범벅을 해놓고 어떻게 남편 먹으라고 내놓을 수가 있어? 너 딱 봐도 일부러 그랬지? 이거 진짜 못 쓰겠네. 주방도 아주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 너 당장 싹 정리하고 집 청소까지 다 해놓고 있어. 너는 밥 먹을 자격도 없어. 우리는 나가서 밥 먹고 올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난 이번 일 절대 그냥 못 넘어가. 이건 우리 집을 무시하는 거야.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소금 범벅 닭볶음탕을 바라보고 있었죠. 세 사람은 기가 막히다고 한참을 열을 내더니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저는 주방을 더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닭볶음탕이 담긴 냄비를 가지고 친정으로 향했어요. 사실 덜어놓은 한 접시에만 소금을 쏟아부었고 나머지는 정상적인 닭볶음탕이었거든요. 제가 갑자기 찾아오자 친정 부모님은 놀라신 눈치였지만 제가 만든 닭볶음탕을 드시면서 맛있다고 행복하게 드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그동안 부모님을 위해 요리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는 걸 깨닫고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죠. 부모님과 식사를 마치고 수다를 떨면서 오랜만에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핸드폰에서 불이 나도록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30분 정도 지났을까? 친정집 현관문을 누가 미친 듯이 두드리기 시작했답니다.
놀라신 부모님이 현관문을 열자 남편이 씩씩대며 서 있더라고요. 아니 자네 이게 무슨 일인가? 왜 이렇게 문을 부수듯이 두드려? 제 처 여기 있죠?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아야 말이죠. 야, 당장 나와. 야라니? 자네 왜 이렇게 흥분을 했나? 도대체 무슨 일인가? 저게 우리 집 주방을 개판으로 만들고 일부러 소금을 들이부어서 제 동생은 죽을 뻔했다고요. 아니 시댁을 얼마나 무시하면 그딴 짓을 합니까? 저 절대 못 넘어갑니다. 오늘 아주 버릇을 단단히 고쳐놔야지. 야, 당장 나와. 누가 들으면 내가 음식에 독이라도 탔는 줄 알겠네. 당신이야말로 우리 집에 와서 이게 무슨 행패야? 우리 집은 우스워 보여? 이게 아직도 말대답이야? 하늘 같은 남편을 이따위로 취급해? 당장 따라 나와. 남편이 제 손목을 세게 비틀어서 잡아 끌기 시작했어요. 화가 난 아버지가 남편을 팍 밀쳐버렸죠. 자네야말로 장인 장모를 얼마나 무시하면 내 앞에서 내 딸 손모가지를 비트나? 여지껏 우리 딸 이렇게 대한 거야? 당장 꺼지게. 당장. 친정아버지가 문을 못 닫도록 막아대는 남편을 다시 한번 세게 밀어서 넘어뜨리고는 현관문을 닫아버렸답니다. 남편은 한참을 쿵쿵 발로 현관문을 차다가 돌아갔죠. 너 여지껏 이런 취급을 받았어? 네가 저놈보다 뭐가 부족해서? 당장 이혼해라. 하나 보면 열을 한다고 더 볼 것도 없다. 아버지의 말을 듣고 저도 정신이 바짝 차려지면서 이혼을 해야겠다는 결심이 굳어졌어요. 그렇게 당장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고 남편은 절대 안 된다며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난 이혼할 때까지는 절대 그 집으로 돌아가는 일 없을 거야. 내가 그 집에 가는 날은 내 짐을 빼오는 날뿐이야. 오늘 당신 회사로도 이혼 서류 보냈으니까 당장 도장 찍어서 보내. 내가 바람을 폈냐? 너를 패기라도 했냐? 내가 이혼 안 하겠다는데 네가 무슨 수로 이혼을 할 건데? 어디 한번 계속 개겨봐. 누가 이기나 보자. 저는 닭볶음탕을 만들러 간 날에 시모와 남편이 한 대화를 모두 녹음했었고 남편이 친정에 와서 소란을 피운 것도 모두 녹음을 해놓았었거든요. 일부분을 남편에게 보내자 남편이 일단 이혼 서류 들고 만나자고 태도를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약속 장소로 나가서 남편을 기다렸답니다. 문 쪽이 소란스러워 뒤돌아보니 시모와 시누이와 남편이 같이 몰려 들어오더라고요. 시모는 저를 보자마자 제 따귀를 마구 때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대응도 못하고 몸이 굳어버렸죠. 누구 마음대로 이혼이야? 너는 내가 오늘 버르장머리를 확실히 고쳐놓을 거야. 니까짓 게 뭔데 우리 집안을 무시하고 쑥대밭으로 만들어?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아들을 이혼남 만들겠다고? 이게? 지금 저 때린 거 후회하실 텐데요. 누군 이혼녀 되고 싶어서 되나요? 제 인생도 그쪽 때문에 아주 더럽게 꼬였네요. 보자 하니까 우리 엄마한테 뭔 말버릇이야? 이번엔 신우가 달려들어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신우의 팔목을 마구 핥히어대자 시모가 제 팔을 붙들지 뭐해요. 제가 무차별적으로 당하고 있는데 남편은 그 모습을 보고만 있더라고요. 여기요. 경찰 좀 불러주세요. 사장님! 제가 소리치자 시모가 제 입을 틀어막기까지 하더라고요. 경찰이 올까봐 무서웠는지 저를 끌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길래 안간 힘을 써서 주저앉아 버티기 시작했답니다. 사람들이 신고를 했는지 다행히도 금방 경찰이 출동했고 다 같이 경찰서로 향했어요. 제 인생 처음으로 경찰서에 와서 조사도 받고 결혼하고 참 별일을 다 겪는다 싶었죠. 저는 경찰에게 폭행죄와 협박죄로 세 사람 모두 고발하겠다고 하고 진술서를 적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보던 세 사람이 펄쩍 뛰었죠. 아니 가족끼리 좀 다툰 거 가지고 무슨 협박죄? 형사님, 얘 좀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진짜. 혜언니가 좀 정신이 이상해서 우리가 좀 주의를 준 거예요. 그리고 뭐 증거 있어요?
우리가 때린 증거 있냐고요. 참나, 증거는 차고 넘치네요. 목격자도 많고 카페에는 CCTV도 있습니다. 일단 고소 진행한다니 조사 들어가면 알게 되겠죠. 경찰 말을 듣고는 시모가 갑자기 제 손을 덥석 잡고 비굴하게 미소를 짓더라고요. 아유, 예.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정신이 어떻게 됐었나 보다. 정말 미안하다. 우리 서로 간에 이해하고 용서하고 다시 잘 지내보자. 우리 가족 아니니? 저를 정말 가족으로 생각하셨으면 그렇게 개 패듯이 패진 않았겠죠. 아니죠. 키우던 개도 그렇게는 안 때리겠어요. 저는 절대 합의도 고소 취하도 안 할 거니까 법대로 해요. 형사님, 계속 진행해주세요. 남편이 점점 일이 심각하게 돌아가는 걸 느꼈는지 저에게 조용히 말하더라고요. 고소 취하하면 이혼해 줄게. 원하면 지금 당장 도장 찍어줄게. 저는 바로 가방에서 이혼 서류를 꺼내서 남편에게 내밀었어요. 남편은 바로 도장을 찍어 건네줬죠. 일단 고소를 나중으로 미루고 이혼 서류부터 접수했고 시댁에게 폭력을 당했다는 증거가 있어서 좀 더 빠르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1년이 채 넘지 않은 결혼 생활의 종지부를 찍게 되었답니다. 이혼 확정 신고한 바로 다음 날 저는 다시 해당 경찰서에 찾아가 고소를 진행했고 몇 달이 지나 시모와 시누이에게 폭행죄로 벌금이 선고되었다는 걸 통보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남편과 시모에게 계속 연락이 왔고 제가 받지 않자 온갖 욕을 해대며 음성 메시지를 잔뜩 남겨놓았더라고요. 전 상대하기도 싫어서 바로 핸드폰 번호도 바꾸어 버리고 남편과 시댁 자체를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려고 온갖 노력을 했어요. 1년의 결혼과 이혼 과정은 제 인생에서 철저히 도려내고 싶은 부분이라 오히려 질질 끌지 않고 빨리 해결해서 감사할 뿐이었죠. 그렇게 5년의 시간이 흐르고 저는 연애도 하지 않고 오로지 일에만 몰두했답니다. 그러다가 헤드헌터에게서 현재 회사의 임원 자리로 스카웃 제의를 받아 이직을 하게 되었고 혼자여도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그러다가 면접 자리에서 전 시누이를 딱 맞닥뜨리게 되니 예전 생각이 나서 기분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면접 내내 제 눈치만 보며 말도 제대로 못한 시누이는 쫓기듯이 면접장을 나가버렸어요.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나 싶었는데 복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무시하고 지나가자 거칠게 제 손목을 낚아채는 거 있죠? 저는 시누이의 손을 탁 쳐내고 날카롭게 쏘아붙였어요. 이게 지금 예의 없게 무슨 짓이죠? 우리 집은 개떡같이 만들어놓고 혼자 아주 잘 나가고 계셨네? 너랑 이혼하고 우리 오빤 회사에서 잘려서 지금까지 백수야. 생활비가 없어서 우리 엄마가 청소 일하러 다니다가 허리 다쳐서 지금 요양병원에 있어. 다 너 때문이야. 어떻게 책임질래? 네 오빠가 잘려서 다시 직장 못 구하는 게 왜 내 탓이니? 무능력한 네 오빠 탓이지. 그럼 네가 정신 차리고 고깃집 불판이라도 닦아서 돈을 벌어야지. 너 지금까지 백수지? 뭐? 너 지금 말 다 했어? 너 때문에 빨간 줄 생겨서 취직도 못하는 거잖아. 네가 책임져. 그러니까 나 여기 합격시켜. 너 이사라며. 신우가 큰 소리를 내는 게 들렸는지 대표님이 이쪽으로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김 이사님, 무슨 일 있나요? 괜찮아요? 아닙니다. 아무 일 없습니다. 대표님, 오늘 면접 지원자인데 끝나고 뭘 좀 물어보셔서요. 신우의 눈에도 대표님이 젊은 훈남으로 보이는지 갑자기 얼굴을 붉히며 다소곳해지더라고요. 그 모습이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났죠. 저는 주위를 둘러보고 아무도 없다는 걸 확인하고는 슬쩍 대표님의 팔짱을 꼈답니다. 대표님이 놀라서 저를 바라보다가 저와 눈이 마주치고 흐뭇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신우이의 입이 떡 벌어진 채 굳어 있더라고요. 비밀로 하자더니 소문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래요? 나야 좋지만. 사실 저는
대표님과 1년 넘게 사내 연애 중이었답니다. 저보다 4살이 많은데 일만 하느라 여지껏 연애도 많이 해보지 않았던 대표님과 매일 야근하며 붙어 있다 보니 이성적인 감정이 싹 트더라고요. 슬슬 결혼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곧 회사에도 알릴 예정이긴 했지만 신우의 부끄러워하는 얼굴을 보니 일부러 보여주고 싶었달까요? 합격자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서류 전형과 면접 점수를 합산해서 공정하게 선발할 예정입니다. 합격자 발표까지 기다리세요. 입술을 씹으며 저를 노려보는 신우이를 뒤로하고 대표님과 함께 사무실로 돌아갔죠. 당연히 합격하지 못했고요.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전 매일을 바쁘게 일하며 지내고 있고 대표님의 프로포즈를 받아 곧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랍니다. 이번엔 아픔 없는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고 싶은 마음이 크네요. 하지만 가장 소중한 건 제 자신이니까 항상 저를 첫 번째로 두고 살아가려고 한답니다. 여러분도 자기 자신을 최고로 여기는 삶을 사시길 바라면서 제 사연을 이걸로 마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